60세에 도시락 배달을 하던 저한테 500억 자산가가 말했습니다. 같이 살아요. 당신이 떠나면 나는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그의 가족은 저를 사기꾼이라 불렀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한테 붙은 여자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짐을 싸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퇴근길 지하철 아닌지, 집에서 쉬면서인지, 아니면 밤에 잠들기 전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큰 행운이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로 60이 됐습니다. 40에 시작한 도시락 장사가 어느새 20년째입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뜨면 몸이 천근만근이지만 그래도 일어납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통에 하나하나 정성껏 담습니다. 이 일이 제게는 유일한 낙이자 숨 쉴 이유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4년이 됐습니다. 간암 판정받고 6개월을 버티다가 갔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미안했던 건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를 함부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떠나고 나니 세상이 갑자기 너무 넓어졌습니다. 아니, 텅 비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아들 현우는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가끔 전화가 옵니다. 밥은 먹었냐고, 건강은 괜찮냐고. 저는 짧게 대답합니다. 먹었어, 괜찮아.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들도 바쁘고 저도 신세 한탄하기 싫으니까요. 전화를 끊으면 다시 정막이 찾아옵니다. 서울 외곽 작은 원룸. 혼자 밥 차려 먹기가 귀찮아서 저녁은 대충 라면으로 때울 때가 많습니다. 누가 같이 먹어주는 것도 아닌데 뭘 열심히 해먹나 싶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불 꺼진 방이 저를 맞습니다. TV를 켜놓고 혼자 앉아 있습니다. 뉴스가 나오든 드라마가 나오든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가 필요한 겁니다. 너무 조용하면 미칠 것 같거든요. 씻고 누우면 천장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집니다. 3개월 전부터 이상한 단골이 생겼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빌라로 매일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게 됐는데 처음엔 가정부라는 분이 문을 열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자분이었습니다. 도시락을 건네받으면서 꼭 한마디 하셨습니다. 회장님이 맛있다고 하세요. 내일도 부탁드려요. 회장님이라니. 이런 고급 빌라에 사는 분이 제가 만든 소박한 도시락을 매일 드신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보통 이런 집은 가정부가 직접 해드리거나 고급 음식점에서 배달을 시키지 않나요? 돈이 없어서 제 도시락을 드시는 건 아닐 텐데. 궁금했지만 물어볼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배달부니까요.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도시락을 들고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가정부 대신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나이가 있는데도 등이 꼿꼿하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당신이 도시락 만드는 분이구나. 매일 맛있게 먹고 있어요. 목소리가 낮고 굵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색하게 웃으며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짧게 인사하고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도 올 거죠? 네, 물론이죠. 저는 대답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왠지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냥 단골 손님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그분이 직접 도시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벨을 누르면 가정부 대신 그분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시락을 건네면 꼭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오늘 된장찌개 참 맛있었다. 어제 갈치조림은 간이 딱 맞았다. 어머니, 손맛 같다.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 사시는 분이 왜 혼자 밥을 드실까? 가족은 없는 걸까? 가정부가 있는데 왜 직접 문을 여실까?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분이 처음으로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점심 드실래요? 혼자 먹으려니까 밥맛이 없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님이 배달부한테 같이 밥 먹자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배달 다녀야 해서요. 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럼 배달 끝나고 저녁에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그분의 눈을 봤습니다. 장난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외로운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도 그 눈빛을 압니다. 거울 볼 때마다 보는 눈이니까요. 결국 저녁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발이 움직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이 제 원룸 10개는 될 것 같았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큰 창문 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집도 있구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직접 차를 끓여주셨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 이름은 강태준, 올해 70세라고 했습니다. 한방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오래전부터 아내 없이 혼자 산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교통사고로 잃었고 두 번째 아내와는 8년 전에 이혼했다고요.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서럽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같은 말을 수백 번 속으로 되뇌었거든요.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서럽다고.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청도에서 올라와 35년간 서울에서 살았다고. 남편이 4년 전에 떠났다고. 아들은 부산에 있어서 자주 못 본다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만드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태준 씨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끼어들지 않고 그냥 들어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게. 한참 이야기를 나눈 후 태준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순 씨,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저는 혼자 있는 게 못 견뎌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같이 산책할 사람이 필요해요. 점심엔 같이 밥 먹고 싶고, 저녁엔 같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루에 3번은 꼭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전 아내가 그걸 못 버텼어요. 숨 막힌다면서 8년 만에 떠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70세 노인이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낯설었습니다. 동시에 이상하게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저도 외로워서 미칠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아무도 없고 밥 먹을 때 맞은편이 텅 비어 있고 밤에 누우면 천장만 보여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태준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뭔가가 반짝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자주 만나볼까요? 부담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시락 배달 갔다가 손님이랑 차 마시고 신세 한탄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것도 강남 고급 빌라에 사는 70세 노인한테. 이상한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는 것. 누군가 저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현우한테 전화했습니다. 현우야,
엄마한테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아들에게 태준 씨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강남 빌라에 사는 70세 노인이 자기한테 자주 만나자고 했다고. 혼자 밥 먹기 외롭다고 했다고. 전화기 너머로 현우가 뭔가 검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어? 강태준이라고 했어. 한방 화장품 회사 한다던데.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현우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진짜야? 인터넷에 나오는데. 태준 화장품 창업주 강태준 회장. 자산이 500억이래. 저는 멈칫했습니다. 500억이라고요? 엄마, 이거 사기 아니지? 왜 500억 자산가가 도시락 배달부한테?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500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저한테 관심을 갖는 걸까요? 뭘 원하는 걸까요? 갑자기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태준 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외롭다고 말할 때의 눈빛. 저와 같은 외로움을 가진 사람의 눈빛. 그게 거짓말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 점심, 도시락을 들고 그 집 앞에 서게 되면 저는 배를 누를 겁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분 얼굴이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던 것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새 저는 매일 태준 씨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도시락 배달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발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태준 씨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은 안 오시나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를 들으면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태준 씨는 정말 하루에 3번씩 저를 찾았습니다. 아침 6시, 해가 뜨기 전에 전화가 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자고. 처음엔 피곤하다고 거절했는데 혼자 걷는 것보다 둘이 걷는 게 훨씬 좋다며 매일 전화를 하셨습니다. 결국 저도 새벽잠을 포기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마시며 나란히 걷는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제가 만든 도시락을 같이 먹었습니다. 배달을 다 마치고 태준 씨 집에 가면 거실 테이블에 2사람분 수저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배달하면서 있었던 일, 어제 본 TV 프로그램, 옛날 고향 이야기,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밥 먹으면서 대화한다는 것. 4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녁엔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태준 씨가 끓여주는 차는 항상 따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끔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사고가 났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골목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몸이 붕 떴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른쪽 발목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도저히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시락통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차가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발목이 아파서 우는 건지 서러워서 우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6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울고 이렇게 초라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병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택시 잡아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손살에 쳤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됐거든요. 그냥 집에 가서 파스나 붙이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절뚝거리며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태준 씨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제가 안 간다는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으니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점심때 안 오셨길래 전화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좀 넘어져서 오늘은 못 갈 것 같다고. 내일 갈게요. 라고 하려는데 태준 씨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넘어졌다고요? 어디 다쳤어요? 지금 어디예요? 저는 괜찮다고 그냥 집에 가서 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태준 씨가 듣지 않았습니다. 어디냐고 정확한 위치를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결국 버스 정류장 이름을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거기 있어요. 내가 갈게요. 20분 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정류장 앞에 섰습니다. 태준 씨가 직접 운전해서 온 거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게 달려왔습니다. 제 발목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퉁퉁 부어올라 있었거든요. 왜 병원을 안 가요? 이게 괜찮은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된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 씨가 제 팔을 잡고 차까지 부축해줬습니다. 걸음을 뗄 때마다 발목에 통증이 왔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한테 이렇게 짐이 되다니. 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뼈는 안 부러졌고 인대가 늘어난 거라고 했습니다. 깁스까지는 필요 없고 2주 정도 안정을 취하면 된다고요. 진료가 끝나고 수납 창구로 가려는데 태준 씨가 이미 계산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낼게요. 저 때문에 오신 건데. 태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내가 내야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아픈 것보다 민망한 게 더 컸습니다.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는 것도 사양하려 했는데 태준 씨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어떻게 집에 가냐고. 2주 동안 배달도 못하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짜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냥 도시락 배달하는 60세 아줌마인데 500억 자산가가 왜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태준 씨가 잠시 운전에 집중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말순 씨가 걱정되니까요. 그게 이유예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2주 동안 배달을 쉬었습니다. 발목이 아프기도 했지만 태준 씨가 쉬라고 했습니다. 배달 못하면 생활비는 어떡하냐고 걱정했더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돈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태준 씨가 매일 도시락을 보내왔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든 도시락이었습니다. 처음엔 사양했는데 문 앞에 놓고 가셔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가 정갈했습니다. 제가 만드는 소박한 도시락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혼자 먹기엔 과분하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발목이 나으니까 다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를 찾아가니 반가워하셨습니다. 많이 안 아프냐고, 무리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확인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걱정하는구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짜로 걱정하는 거구나. 그날 저녁 태준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말순 씨, 생일이 언제예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라고. 근데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이 나이에 무슨 생일이냐고 했습니다. 혼자 산 후로 생일을 챙긴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축하한다고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태준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저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생일 당일이었습니다. 점심 배달을 마치고 태준 씨 집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청국장, 도토리묵, 올갱이국, 빈대떡, 전부 충청도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고향에서 먹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생일인데 고향 음식 드셔야죠. 말순 씨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청국장이 그립다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 생각난다고.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한 달 전쯤 무심코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충청도 음식 전문점을 찾아서 주문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생일에 고향 음식을 차려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도 생일을 잘 안 챙겨줬습니다. 바쁘다고, 돈 없다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무심코 한 말 하나를 기억하고 이렇게까지 해줬습니다. 울지 마세요, 생일인데. 울면 안 되죠. 태준 씨가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면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기뻐서 우는 거라고, 감사해서 우는 거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은 후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말순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태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저랑 같이 살아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같이 살자니요. 프러포즈인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태준 씨의 표정이 진지했지만 결혼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안 해도 돼요. 역시나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복잡해지면 말순 씨한테도 부담이고 제 쪽 가족들도 시끄러워질 거예요. 재산 문제도 있고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밥 같이 먹고 저녁에 같이 이야기하고 밤에 같이 잠드는 거.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결혼도 안 하고 같이 산다는 게 뭔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나? 아들은 뭐라고 하겠나?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말순 씨가 그 사람이에요. 그날 밤 현우한테 전화했습니다. 사정을 다 말했습니다. 태준 씨가 같이 살자고 했다고. 결혼은 아니고 그냥 함께 사는 거라고. 재산 문제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남남으로 있자고 했다고. 전화기 너머로 현우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반대하면 어떡하나. 엄마가 미쳤다고 하면 어떡하나. 엄마,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거 아니야? 결혼 안 해도 되고 부담 없이 함께 사는 거잖아. 그분이 엄마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놀랐습니다. 반대할 줄 알았는데 진짜 괜찮겠어? 엄마, 4년 동안 혼자 사는 거 봤어.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 근데 요즘 달라졌어. 목소리가 밝아졌어. 그분 만나고 나서부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 행복해. 이제 엄마도 행복해도 돼. 저는 결심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4년간 살던 원룸을 정리하는데 반나절도 안 걸렸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가벼웠구나. 쓸쓸하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태준 씨 집에 들어가던 날, 태준 씨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잘 왔어요. 여기가 이제 말순 씨 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진짜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태준 씨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루에 3번 저와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새벽에 같이 산책하고, 낮에 같이 운동하고, 저녁에 같이 대화하다 잠들었습니다. 70세의 체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더 부지런하고, 저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밤마다 태준 씨는 저를 꼭 안고 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4년 동안 혼자 잤으니까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옆에 채훈이 있다는 것, 숨소리가 들린다는 것, 그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잊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맞은편에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밤에 누우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4년간의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행복인가 봅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2주쯤 이어졌습니다. 저는 방심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 씨는 회사 일로 늦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정부 김 실장은 이미 퇴근한 후였습니다.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 인터폰을 봤습니다. 화면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지? 태준 씨, 지인인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 살피듯이요. 불쾌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이 오빠한테 들러붙었다는 그 여자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오빠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태준 씨 동생인가요? 여자가 저를 밀치듯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시락 배달부 주제에 500억짜리 남자한테 꼬리를 쳤어? 대단하네, 대단해. 비웃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여자가 거실을 둘러보더니 다시 저를 쏘아봤습니다. 내가 가만 안 둬. 오빠 재산에 손대기 전에 꺼져. 그 여자는 강미숙, 태준 씨의 여동생이었습니다. 67세라고 했는데 화장을 진하게 해서 더 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에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길에서 주운 쓰레기를 보듯이요. 저는 현관에 서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대뜸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도시락 배달부 주제에 꼬리를 쳤다.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숙이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았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다리를 꼬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습니다. 손님한테 차라도 대접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서 있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앉아 서 있으니까 불편하네.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빴습니다. 미숙이 저를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오빠한테 뭘 바라고 온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바라요. 그냥 웃기지 마. 미숙이 비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도시락 배달하는 60세 여자가 500억짜리 남자한테 들어와 살아. 그게 말이 돼. 재산 노리고 온 거잖아. 뻔히 보여.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변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태준 씨가 먼저 같이 살자고 했다고. 저는 그냥 외로웠을 뿐이라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혀서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미숙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툭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거 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시락 배달하는 모습,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모습, 원룸 앞에 서 있는 모습, 누군가 저를 미행하면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벌써 조사 다 했어. 정말 순, 60세, 충청도 출신, 남편 사별, 아들 하나, 서울 외곽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았지. 통장 잔고 200만 원도 안 되고. 미숙이 냉정하게 읊었습니다.
제 인생이 몇 줄짜리 보고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60년을 살았는데 고작 이게 전부라니. 이런 여자가 갑자기 500억짜리 남자한테 붙었어. 누가 봐도 수상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말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태준 씨가 먼저, 오빠가 먼저 꼬셨다고? 그럼 더 문제지. 미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0세 노인이 갑자기 도시락 배달부한테 반했다. 말이 돼. 오빠가 치매 걸린 거. 아니면 뭐야? 판단력이 흐려진 거지. 치매라는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태준 씨는 치매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또렷하고 명확한 분입니다. 매일 회사 일도 보시고 신문도 읽으시고 저와 대화도 막힘없이 하십니다. 치매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미숙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경고하는 거야. 미숙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빠 재산에 손대면 가만 안 둬.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오빠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 그러면 당신은 사기꾼이 되는 거야.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기꾼이라니요. 저는 평생 남의 것 탐낸 적 없는 사람입니다. 도시락 하나 만들어 팔면서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기꾼이라니요. 미숙이 현관으로 향하다가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 좋게 말할 때 나가.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외로운 사람 둘이 만나서 함께 살기로 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1시간쯤 후에 태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태준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숙이 왔다 갔다고. 뭐라고 했는지 다 말했습니다. 도시락 배달부 주제에 꼬리 쳤다고 했다고. 재산 노리고 왔다고 했다고. 한 달 안에 나가라고 했다고. 태준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숙이가 그런 말을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태준 씨도 동생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저를 보내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 미안해요. 말순 씨.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원래 저래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경 쓰지 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경 안 쓰려고 해도 무서워요. 저한테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어요. 태준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있잖아요. 걱정 마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 씨가 회사에서 돌아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거래처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강 회장님, 요즘 괜찮으시냐고. 치매 걸리셨다는 소문 들었다고. 치매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숙이 한 짓이 분명했습니다. 태준 씨,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을 퍼뜨린 거였습니다. 오빠가 치매에 걸렸다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상한 여자한테 속았다고. 열흘쯤 지나니까 소문이 더 커졌습니다. 태준 씨 지인들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회장님, 재혼하셨다면서요. 괜찮으신 거예요? 걱정됩니다. 그런 전화들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의심하는 거였습니다. 70세 노인이 도시락 배달부랑 살림을 차렸다. 정신이 온전한 게 맞나? 저는 점점 위축됐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무서웠습니다. 누가 저를 알아보고 손가락질할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가 그 500억짜리 노인한테 붙은 여자래. 재산 노리고 왔대.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피해망상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2주째 되던 날,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미숙의 아들 강준혁이 찾아왔습니다. 42세, 태준 씨, 회사의 전무라고 했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왔는데 눈빛이 어머니를 빼닮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 저는 거실에서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이 서류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펼쳐보니 제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어디서 구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난 1년간의 거래 내역이 다 찍혀 있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까지 조사한 걸까요? 통장 잔고 178만 원, 월세 35만 원, 도시락 배달 수입 월 150만 원. 준혁이 낭독하듯 읽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500억 자산가랑 살림을 차렸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준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왔는데요? 사랑. 70세 노인한테 반했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걸까요? 준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삼촌이 요즘 이상해요. 회사 일에 집중을 못하세요. 회의 시간에 딴 생각하시고 서류 결제도 늦어지고 당신이 온 뒤로 그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태준 씨는 매일 아침 정상적으로 출근하시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멀쩡하십니다. 삼촌 치매 검사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삼촌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당신을 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태준 씨는 치매 아니에요. 멀쩡한 분이에요.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준혁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삼촌 딸한테도 연락했어요. 수연 이모, 미국에서 돌아오신대요. 당신 뒷조사하러.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딸까지요. 태준 씨, 가족 전체가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준혁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삼촌 재산 건드리기 전에 나가세요. 좋게 말할 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미숙도 무섭고 준혁도 무섭고 딸까지 온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저 때문에 태준 씨가 가족들한테 미움받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치매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준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미 짐을 싸놓고 있었습니다. 옷까지 몇 벌, 처음 왔을 때 들고 온 것들 뿐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제 짐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말순 씨, 이게 뭐냐고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나가야 할 것 같아요. 태준 씨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요? 왜 나가요? 저 때문에 태준 씨가 힘드시잖아요. 가족들이랑 사이도 나빠지고 소문도 나고 저만 없으면 다 해결돼요. 태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가족 문제예요. 말순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조카분이 오셨어요. 저한테 나가라고 했어요. 삼촌 치매 검사 받게 하겠다고 했어요. 딸도 미국에서 온대요. 저 뒷조사하러. 태준 씨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화가 나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화내시는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 화내시는 거였습니다. 준혁이가 그런 말을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해요. 내 가족 때문에 상처받았네. 저는 태준 씨 품에서 울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떠나야 하는데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근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 때문에 힘드시면 저는 떠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재산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갈게요.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도시락 배달하면서 혼자 살게요. 태준 씨가 제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순 씨.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는 10년을 혼자 살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천장만 보이고 밥 먹을 때 맞은편이 텅 비어 있고 밤에 누우면 죽고 싶었어요. 그러다 당신을 만났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나는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요. 안 보내요. 절대로. 그 말에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이렇게 원하시는데 제가 떠나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있으면 가족들한테 계속 공격받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태준 씨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온다고 했죠? 내 딸이요. 그 애는 미숙이나 준혁이랑 달라요. 똑똑한 애예요. 직접 보면 말순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예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딸도 미숙처럼 저를 몰아세우면 어쩌죠? 저를 사기꾼 취급하면 어쩌죠?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믿어봐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태준 씨가 저를 지켜주겠다고 하시니까 짐을 다시 풀었습니다. 3일 후 태준 씨가 퇴근하자마자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내일 도착해요. 공항으로 마중 나갈 건데 말순 씨도 같이 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공항까지요? 같이 가야 해요. 수연이한테 정식으로 인사시켜야죠. 피하면 더 이상해 보여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피하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보이니까요. 저는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만날 수연이 어떤 사람일지 계속 상상했습니다. 미숙처럼 차갑게 저를 몰아붙이면 어쩌죠? 준혁처럼 사기꾼 취급하면 어쩌죠? 무서웠습니다. 새벽에 겨우 눈을 붙였는데 악몽을 꿨습니다. 수연이 경찰을 데리고 와서 저를 잡아가는 꿈이었습니다. 사기죄로 구속한다고.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태준 씨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요. 수연이는 좋은 애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공항 도착장에 섰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당당한 걸음걸이.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준 씨를 발견하고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저를 훑었습니다. 판단하는 눈이었습니다. 미숙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달랐습니다. 더 차분하고 더 신중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수연이 태준 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분이 새어머니시죠?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여기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정에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서 손만 비비 꼬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 씨가 몇 번 말을 걸었지만 수연은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비행 힘들었냐는 질문에 괜찮다고.
밥은 먹었냐는 질문에 기내식 먹었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차 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수연이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더니 소파에 앉아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법정에 선 피고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고모한테 연락받았어요.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상한 여자한테 속았다고.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왔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태준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연아, 나는 치매 아니다. 멀쩡해. 수연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러길 바라요. 근데 확인은 해봐야죠. 며칠 여기 있을게요. 직접 보고 판단할게요. 그날부터 수연의 관찰이 시작됐습니다. 수연은 객실에 짐을 풀고 일주일간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회사 일은 화상회의로 처리한다고요. 저는 하루하루가 시험대에 오른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수연이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태준 씨와 산책 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점심 때 제가 밥을 차리는 모습도 봤습니다. 저녁에 태준 씨와 대화하는 것도 전부 봤습니다. 마치 감시 카메라 앞에 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수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직접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멀찍이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미숙처럼 대놓고 욕을 하면 대응이라도 할 텐데, 이렇게 조용히 관찰만 하니까 뭘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무슨 말을 들을까? 언제 나가라고 할까?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일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수연이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새어머니, 카드 쓰시는 거 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카드라니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카드요. 한 달에 얼마나 쓰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의 안 쓴다고요. 필요한 게 없어서요. 태준 씨가 뭐든 사주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사양한다고요. 원래 검소하게 사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4일째 아침,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전날 저녁에 속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흰죽을 끓이려던 참이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약한 불에 천천히 저었습니다. 죽은 정성이 중요합니다. 불 앞에 서서 계속 저어줘야 안 눌어붙거든요.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수연이 부엌 입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직접 끓이세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태준 씨 속이 안 좋을 때는 김 실장님이 해주시는 것보다 제가 직접 하는 게 낫다고요. 간도 제가 맞춰야 태준 씨 입맛에 맞거든요. 죽이라는 게 그래요. 끓이는 사람 손맛이 중요해요. 수연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죽을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뭘 보려는 걸까? 제가 돈에 눈이 먼 여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걸까? 그렇다면 며칠을 더 봐야 알 수 있는 걸까? 그날 오후 수연이 태준 씨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뭘 찾는 걸까요? 혹시 제가 재산을 빼돌렸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걸까요? 그런 건 없는데요. 저는 태준 씨,
재산에 손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야 수연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또 무슨 말을 들을까? 준혁처럼 제 통장 내역을 들이밀까? 아니면 다른 증거를 찾은 걸까? 수연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거 새어머니가 쓴 거 맞죠? 보니까 재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제가 태준 씨와 함께 살기로 하면서 직접 쓴 거였습니다. 저는 태준 씨 재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태준 씨는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네, 제가 썼어요. 수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새어머니가 먼저 쓰자고 하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오해받기 싫어서요. 돈 때문에 왔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요. 지금 듣고 있는 소리지만요. 수연이 한참 동안 각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5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이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은 이 집에서 25년간 일한 분입니다. 태준 씨의 첫 번째 부인 때부터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집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엿듣는 건 아니었지만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김 실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새어머니 어떤 분이에요? 수연의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실장이 뭐라고 대답할까?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을까? 긴장됐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제가 이 집에서 25년을 일했어요. 회장님이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 처음 봐요. 전 사모님 계실 때는 매일 한숨만 쉬셨어요. 서로 말도 안 하고 각방 쓰시고 집 안이 냉랭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하루 종일 웃으세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 실장님이 저를 그렇게 봐주고 계셨구나. 새 사모님은 진짜 좋은 분이에요. 아침마다 직접 죽 쑤어드리고 산책 나가실 때 손잡아드리고 밤에는 차 끓여드리고 돈 때문에 온 사람이 그렇게 해요? 저는 진심이라고 봐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과일 깎던 손이 멈췄습니다. 수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재산에 관심 없어 보여요? 김 실장의 대답이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아가씨, 새 사모님 카드 사용 내역 보셨어요? 한 달에 50만 원도 안 써요. 회장님이 옷 사드리려고 해도 괜찮다고 사양하세요. 고급 레스토랑 가자고 해도 집에서 먹는 게 좋다고 하시고 돈에 관심 있는 사람 행동이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군가 제 진심을 알아주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가씨, 이것 좀 들어보세요. 김 실장이 수연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녹음한 거예요. 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는데 아가씨가 오셔서 드리는 거예요. 수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가 치매 걸렸다고 소문 퍼뜨려. 제게 사람들한테 다 말해. 그 여자 쫓아내야 해.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수연 이모한테도 연락할게요. 미숙의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준혁이가 회사 물려받아야 내가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오빠 재산이 그 여자한테 가면 안 돼. 뭔 수를 써서라도 쫓아내야 해. 필요하면 오빠 유언장도 바꾸게 해야 돼.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까 더 충격이었습니다. 재산, 유언장. 그게 전부였던 겁니다. 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재산을 가로채는 장애물로 본 거였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님, 이거 언제 녹음한 거예요? 일주일 전이에요. 작은아 씨가 준혁 도련님이랑 통화하시는데 우연히 들었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혹시 몰라 녹음해뒀어요. 수연이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건지 충격받은 건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한참 후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가 이런 짓을 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작은아 씨가 회장님 재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러셨어요. 준혁 도련님한테 회사 물려주시려고 별짓을 다 하세요. 새 사모님이 오시니까 위협을 느끼신 거예요.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숙이 소문을 퍼뜨린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녹음으로 들으니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함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야 하는 걸까요? 수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간 봤던 차갑고 경계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새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과라니요.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모 말만 듣고 의심했어요. 새어머니가 재산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치매 걸리셨다는 말도 반쯤 믿었어요. 근데 며칠 동안 지켜보니까 알겠어요. 그게 아니었네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카드 거의 안 쓰시고 재산 포기 각서도 직접 쓰시고 아침마다 죽 끓여 드리시고 돈 때문에 온 사람이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걱정되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저도 수연 입장이면 의심했을 거예요. 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울 줄 알았는데 따뜻했습니다. 며칠간 저를 감시하듯 지켜보던 사람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뭐라고 하든 제가 막을게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며칠간 긴장했던 게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쫓겨날까 봐 무서웠습니다. 이 집에서 내쫓기면 다시 혼자가 될까 봐 무서웠습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이라도 제 편이 생겼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준 씨가 퇴근하고 돌아온 거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오더니 저와 수연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제 눈물 자국도 봤을 겁니다. 무슨 일이야?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수연이 아버지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준 씨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일어나. 수연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도 고모 말 듣고 새어머니 의심했어요. 아버지 치매 걸리셨다는 말 반쯤 믿었어요. 근데 직접 보니까 알겠어요. 아버지 멀쩡하시고 새어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태준 씨가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수연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고모가 소문 퍼뜨린 거 다 알아요. 녹음도 있어요. 아버지 치매 걸렸다고 퍼뜨리라고 지시한 거. 제가 정리할게요. 태준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생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충격인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아, 태준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새어머니 믿어줘서. 그날 밤, 저와 태준 씨, 수연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수연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줬습니다. 회사 운영하면서 겪은 에피소드, 미국 생활의 소소한 일상들. 저도 조심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도시락 배달하면서 만났던 손님들 이야기, 충청도, 고향 이야기. 밥을 먹고 나서 수연이 말했습니다. 새어머니, 앞으로 편하게 대해주세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년 전 남편이 죽고 나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현우가 있지만 부산이라 멀고 자주 보지 못하니 가족이라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수연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아버지 회사 창립 30주년 행사 있잖아요. 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거기서 제가 다 정리할게요. 고모한테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새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꼭 그래야 해. 가족끼리 싸우는 거 보기 싫은데. 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새어머니,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고모가 퍼뜨린 거짓말 때문에 새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태준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 말이 맞아. 이번에 확실히 정리해야 해.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창립 행사라면 제게 인사들이 많이 올 겁니다. 거기서 가족 문제가 터지면 태준 씨 체면이 어떻게 될까요? 저 때문에 망신당하시는 건 아닐까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와 수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알겠어요. 수연이가 하자는 대로 할게요. 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새어머니는 그냥 평소대로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그날 밤, 태준 씨와 단둘이 침실에 누웠습니다. 태준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다 끝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끝이 날까요? 아직 불안했습니다. 미숙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창립 행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태준 씨 품이 따뜻했습니다. 이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무섭지 않았습니다. 수연도 제 편이 됐으니까 든든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창립 행사입니다. 거기서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제 운명이. 창립 30주년 행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아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미숙이 어떻게 나올까? 수연이 정말 다 정리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태준 씨가 옆에서 눈을 떴습니다. 잠 못 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며칠째 제대로 못 잤습니다.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다 끝나요. 걱정 마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오늘로 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먹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가 며칠 전에 사준 한복을 꺼냈습니다. 연한 하늘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 화려하지 않고 단정한 한복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고급 한복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수연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새어머니, 잘 어울리세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칭찬을 들으니 쑥스러웠습니다. 수연이 제 앞에 서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다 할게요. 새어머니는 그냥 평소처럼 계시면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행사장은 강남에 있는 대형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입구부터 화려한 장식이 늘어서 있었고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게 인사들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도시락 배달하던 60세 여자가 여기 서 있는 게 맞나. 다들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당하게 들어가요. 당신은 내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에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태준 씨 손을 잡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회장 안은 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거리고 테이블마다 꽃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200명은 좋게 앉을 것 같은 큰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많이 와 있었습니다. 태준 씨를 발견하자 여기저기서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30주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태준 씨 옆에 서서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보면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가 소문의 그 여자인가 봐. 도시락 배달하던 사람이래. 어머, 진짜.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오빠 오늘 그 여자도 데리고 왔네. 미숙이었습니다. 화려한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금목걸이와 귀걸이가 번쩍거렸습니다. 옆에는 준혁이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저를 훑었습니다. 비웃는 눈이었습니다. 도시락 배달부가 여기까지 왔네. 대단하다. 대단해. 미숙이 일부러 주변에 들리게 말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미숙아, 오늘 행사장에서 그런 말 하지 마라. 태준 씨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미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괜찮아. 오늘 내가 다 정리해 줄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단상에서 사회자가 인사말을 하고 축하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회사의 30년 역사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젊은 시절 회사를 창업하는 장면부터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태준 씨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0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회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준 씨가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회사의 미래 비전, 감사 인사, 앞으로의 계획. 저는 객석에서 태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단상 위에 선 그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저를 선택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태준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설마 제 반려자 정말순입니다. 앞으로 제 곁에서 함께할 사람입니다. 저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색하게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동시에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때 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미숙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미숙이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준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미숙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강태준 회장의 동생 강미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알려야 할 것이 있어요.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미숙에게 집중됐습니다. 제 오빠가 최근 이상한 결정을 내렸어요. 도시락 배달하던 여자를 집에 들였어요. 70세 노인이 갑자기 60세 배달부한테 반했다. 말이 돼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걱정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회사를 지키려면. 그때였습니다. 잠깐요.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수연이 미숙 옆에 섰습니다. 저는 강태준 회장의 딸 강수연입니다. 고모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고모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고, 이상한 여자한테 속았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직접 왔어요. 확인하러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직접 봤어요. 새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수연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준비해둔 자료가 떴습니다. 이건 새어머니의 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카드. 한 달 사용액이 50만 원도 안 돼요. 돈 때문에 온 사람이 이렇게 안 써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자료가 떴습니다. 이건 재산 포기 각서예요. 새어머니가 직접 쓴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본인이 먼저 제안했대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미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고모. 그리고 여기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연회장의 미숙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가 치매 걸렸다고 소문 퍼뜨려. 제게 사람들한테 다 말해. 그 여자 쫓아내야 해. 준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수연 이모한테도 연락할게요. 미숙의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준혁이가 회사 물려받아야 내가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오빠 재산이 그 여자한테 가면 안 돼. 뭔 수를 써서라도 쫓아내야 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연회장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숙에게 쏠렸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치매가 아니에요. 멀쩡하세요. 치매 소문은 고모가 퍼뜨린 거예요. 새어머니를 쫓아내고 회사를 준혁 오빠한테 물려주려고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미숙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챙기시는 분이에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직접 죽 끓여드리고 산책 나가실 때 손잡아 드리고 그게 새어머니예요. 수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새어머니에 대해 이상한 소문 퍼뜨리는 분 계시면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커져서 연회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미숙이 비틀거리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연회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태준 씨가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제 동생의 행동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태준 씨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말순 씨, 이리 올라와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반려자 정말순입니다. 60세에 새 인생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 덕분에 다시 살고 싶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아침, 매일 점심, 매일 저녁 함께 할 겁니다. 태준 씨가 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 사람입니다. 잘 봐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호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니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태준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난 거죠? 이제 정말 끝난 거죠? 태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끝났어요. 이제 아무도 말순 씨한테 뭐라 못해요. 저는 그제야 안심이 됐습니다. 며칠간 짓눌렸던 무게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새어머니, 오늘 고생하셨어요. 저는 수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수연이 웃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새어머니는 가족이니까요.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 씨와 단둘이 침실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태준 씨 품에 안겨 그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준 씨. 네, 저 행복해요. 태준 씨가 저를 더 꼭 안아줬습니다. 나도 행복해요. 말순 씨 만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 만들고, 혼자 라면 먹고, 혼자 TV 보다가 혼자 잠들던 날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맞은편에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밤에 누우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족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태준 씨, 100살까지 같이 살아요. 태준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요. 100살까지. 아니, 그 이상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태준 씨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시락 배달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태준 씨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점심은 같이 먹고 저녁엔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여전히 하루에 3번 함께하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숙과 준혁은 창립 행사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태준 씨가 준혁을 회사에서 내보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배신한 사람을 곁에 둘 수는 없으니까요. 수연은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합니다. 새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아버지는 잘 계시죠? 그런 안부를 묻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아들 현우가 얼마 전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태준 씨와 함께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현우가 태준 씨한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태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더 잘 부탁해야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두 남자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제 아들과 제 사람. 그게 이렇게 따뜻한 풍경이 될 줄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태준 씨와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해가 뜨는 것을 봤습니다.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 씨. 네, 당신 만나서 다행이에요. 진짜.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요. 태준 씨 만나서 다행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60세에 시작한 새 인생. 도시락 배달부에서 500억 자산가의 반려자가 됐습니다. 누가 들으면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동화가 아닙니다. 외로운 사람 둘이 만나서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준 것뿐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가진 게 없어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60세에 알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의 나이는 없습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도 진짜 사랑입니다. 혼자라서 외로우셨나요? 이제 늙어서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황혼의 청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